2000년 3월 부산의 한 대형 주택 안에서 쇠가 쇠를 내리치는 소리가 3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그 소리를 공사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정체는 두 사람의 시신 옆에 앉아 아령으로 금고를 부수는 한 남자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금고를 열고 6,700만 원을 챙긴 뒤 뒤늦게 돌아온 여성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쳤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던 여성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 아기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9명을 죽인 남자의 손이 이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남자에게는 통장이 2개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정기 저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인으로 번 돈을 저금에 넣고 저녁이면 여자친구 곁으로 돌아가 평범한 연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0억 원. 그 돈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게 이 남자의 꿈이었습니다. 살인이 직업이고 강도가 사업인 남자, 정두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68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바늘 아래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름 정두영, 3남 1녀 중 막내. 그해 부산은 정부 직할시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항구를 중심으로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던 때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골목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고 부두에서는 화물선의 기적 소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 그 열기는 처음부터 닿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채 2해다 되기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인에 대한 공식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사였는지 사고였는지 그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 갓 30을 넘긴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내 아이의 생계를 홀로 떠안게 됐다는 사실뿐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부산, 여성이 혼자 아이 넷을 먹이고 입히며 살아간다는 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 홀로 된 어머니에게 내밀어지는 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부산에 사는 삼촌에게 맡기고 재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정두영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이별의 의미가 닿았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온이 사라지는 건 말보다 먼저 몸이 기억하는 법입니다. 삼촌의 집, 정두영은 난생 처음 가정이라는 것의 윤곽을 경험했습니다. 삼촌 부부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형과 누나와 한 방에서 이불을 나누어 덮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면 삼촌이 출근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숙모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남의 집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었고 벽이 있으며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불안에 떠는 아이들 넷은 때로 소란스러웠고 때로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 넷의 밥값, 놋값, 학비가 쌓여갔고 숙모와의 마찰도 깊어졌을 겁니다. 정두영이 5살이 되던 해 삼촌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2번째로 세상이 이 아이를 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찾아온 상실이었고 2번째는 겨우 붙잡은 일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5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감각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부산의 보육원. 전후 복구와 산업화 사이에 끼인 차회의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넉넉한 곳은 드물었습니다. 겨울이면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견뎠고 여름이면 환기가 되지 않는 방 안에서 땀에 젖은 채 뒤척였습니다.
밥은 시간에 맞춰 나왔지만 한 그릇 더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보육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의 수는 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관심이라는 건 고르게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두영이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세부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가 있었는지, 밤마다 울었는지,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있는지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훗날 체포된 뒤 취조실에서 그가 꺼낸 한마디가 그 시절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그 뿌리는 보육원 침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던 5살짜리 아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가정.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현관에 불이 켜져 있는 곳. 정두영에게 그건 한 번도 온전히 주어진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두영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보육원에 나타난 겁니다. 재혼한 뒤 새 가정을 꾸리 어머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 넷 중 막내인 정두영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형들과 누나는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왜 막내만이었는지 어머니의 속사정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 남편의 조건이었는지, 경제적 한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막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컸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 정두영이 새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새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세계가 잠시나마 온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육원의 딱딱한 침대가 아니라 이불 위에 누웠고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을 겁니다. 문 밖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7살짜리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 아버지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부 형제들과의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부담도 가중됐고 가정 안의 공기는 빠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정두영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두영을 보육원으로 되돌려보낸 겁니다. 데려갔다가 돌려보내는 것, 이건 처음부터 맡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라면 아이는 그 너머를 상상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열렸다가 닫힌 문 앞에 서본 아이는 그 문 너머의 온기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불의 감촉, 부엌에서 나던 냄새, 어머니의 등. 그 기억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있었다가 사라진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 이후 정두영의 유년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육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또래 친구가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회가 이 아이를 한번 놓아버린 뒤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은 것처럼. 기록의 공백. 그 공백 속에서 소녀는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정두영이 1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가게 앞에 놓인 물건, 남의 주머니 속 잔돈, 그것이 점점 대담해졌고 소년원을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15살 무렵부터 시작된 범죄의 궤적은 18이 되는 해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 중에도 성실하게 사회에 정착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곧 폭력으로 이어지는 공식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괴물이 처음 세상과 마주한 방식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버려진 아이가 반드시 괴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특정한 괴물은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86년 부산 18살이 된 소년의 손에 칼이 쥐어지게 됩니다. 1986년 5월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 곳곳에서 도로가 뚫리고 건물이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18살의 정두영에게 그 활기는 여전히 남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소년원을 여러 차례 오간 뒤였고
도둑질은 그에게 생존의 기술이자 유일하게 아는 세상과의 접촉 방식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정두영이 배운 것은 사회 적응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오는 법이었습니다. 학교 대신 소년원이 그의 학교였고 교과서 대신 범죄가 그의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에 정두영은 도둑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부산 시내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정두영은 돈을 훔치려고 학교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목적은 현금이었습니다. 교무실이든 직원실이든 서랍 안에 들어있을 소액의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텅 빈 건물, 복도에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대신 정적만이 깔려 있었고 교실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두영은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서랍을 뒤질 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들어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교사 한 명이 학교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는지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정두영의 선택지가 둘로 갈렸다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정두영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칼로 교사를 찌르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교사는 깊은 자상을 입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정두영은 빈손으로 도주했습니다. 돈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강도치상. 18살짜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벌어진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6월의 어느 밤 부산 시내의 골목이 하나둘 어둠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두영은 칼을 몸에 품은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은 밤 주머니에 칼을 넣고 도시를 떠도는 18살의 전과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두영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43세 남성이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동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을 도는 민간인 조직이었습니다. 보수도 없고 의무도 아닌 순전히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그 남성은 늦은 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젊은 남자를 보고 당연히 검문을 시도했을 겁니다. 신분증을 요구했을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게 평범한 순찰의 일부였습니다. 정두영은 순순히 응하는 척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를 하면서 슬며시 발걸음을 골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방범대원은 그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좁은 골목, 양쪽 벽 사이로 가로등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정두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범대원의 가슴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검문에 응하는 척 유인한 뒤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끌어들여 공격한 겁니다. 18살짜리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방범대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 동네를 지키려던 평범한 시민이 18살짜리 소년의 칼 한 번에 생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두영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소년이 소년원을 거치며 절도범이 됐고 절도범이 강도가 됐고 강도가 마침내 살인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단계씩 계단을 내려가듯 정두영은 돌아올 수 없는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체포된 정두영은 재판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살의 교도소 문을 들어선 소년은 거의 30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의 11년. 이 기간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두영이 교도소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학력이 전무했던 소년원 출신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독학으로 고졸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의 책들과 교재를 스스로 찾아 읽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쳤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정두영에게 지적 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능력이 다른 방향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은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이후 그가 보여주게 될 범행의 치밀함, 증거인멸의 철저함, 그리고 탈옥 시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계산적 사고 능력의 기원으로 읽힙니다. 교도소는 정두영을 교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을 채운 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잡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1998년 6월, 정두영은 출소했습니다. 나이 30. 18에 들어가 30에 나온 사람이 맞닥뜨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 호출기가 최첨단이던 시대가 나올 때에는 인터넷 시대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건물마다 PC방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전과 칠범의 살인 경력자에게 열리는 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건 검정고시 합격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교도소에서 딴 거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면접은 끝이었습니다. 정두영은 출소 2달 만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의 짧은 복역. 1999년 3월 10일 홍성교도소에서 2번째 출소. 이 시점에서 그의 전과는 8번째였습니다. 2번째 출소 후에 정두영은 달랐습니다. 좀도둑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리며 10년 넘게 허비한 끝에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 금액 1억. 부유층 가정집만 노려 강도 행각을 벌여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대형 게임방을 차리고 고급 아파트를 사고 결혼을 하겠다는 청사진까지 그려놨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그는 번 돈을 유흥에 쓰지 않고 통장에 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범죄를 직업으로, 강도를 사업으로 정의한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3월의 부산. 봄바람이 항구를 스치는 계절에 31세의 전과 8범은 차를 몰고 부유층 주택가를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스티커가 붙은 대문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 순회의 첫 번째 결과물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1999년 3월 10일 홍성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정두영이 바깥으로 나온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가정집을 털다가 다시 붙잡혔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랐습니다. 불구속 처리, 경미한 절도로 분류된 덕분이었습니다. 풀려난 정두영의 머릿속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수년간 다듬어온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실행일이 1999년 6월 2일로 결정됐습니다. 오전 6시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고등검찰청 인근의 부유층 주택가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 한두 명의 발소리 외에는 골목을 채우는 건 참새 소리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직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대문 앞에 놓인 우유병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두영이 첫 번째 대상으로 노린 건물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관사였습니다. 법의 최고 수장이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의도적인 도발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유해 보이는 집을 골랐더니 그곳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두영은 관사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날 관사의 주인이었던 검사장이 퇴직하면서 방을 빼고 이사를 간 겁니다. 하루 차이. 24시간만 일찍 침입했어도 검사장과 마주쳤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 사건의 전개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두영이 담장을 넘어 들어간 관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가 빠져나간 방, 먼지가 쌓인 바닥, 훔칠 게 없었습니다. 정두영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신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침입한 겁니다. 계획에 없던 즉흥적 판단이었지만 그 판단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옆집에서 정두영이 찾아낸 현금은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고작 20만 원. 그가 꿈꾸는 10억의 0.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빠져나가려는 순간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50대 여성. 이 집의 주인을 위해 가사를 돌보던 도우미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집안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널거나 그런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마주친 순간 정두영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50대 여성이 31세 남자를 쫓아올 리 없었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을 욕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망치가 여성의 머리 위로 내려 꽂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게 정두영의 강도살인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범행에서 이미 이후 10달간 반복될 그의 범행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흉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불심 검문에 대비해 빈손으로 다녔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그때그때 흉기로 삼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망치였지만 다른 집에서는 야구방망이가 될 수도 아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흉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길에서 경찰에게 걸려도 범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져온 물건을 사용하면 흉기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반드시 장갑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지문이 남는 걸 처음부터 차단한 겁니다.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서인 지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노인이든 여성이든 반드시 살해했습니다. 정두영에게 살인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기면 잡히고 잡히면 사업이 끝나니까 죽이는 것. 철저하게 계산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넷째, 범행 후 피 묻은 옷은 태워 없앴습니다. 훔친 수표 역시 추적 가능성을 우려해 태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감각이 첫 범행부터 완성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두영은 범행 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크기가 다른 2개의 발자국이 남게 되면 경찰은 범인이 2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도적인 혼선 유도였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11년을 보내는 동안 정두영은 범죄 기술을 갈고 닦아온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민동 사건을 단독 강도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장에 지문이 없었고 흉기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고검장 관사 옆이라는 입지 때문에 잠시 화제가 됐을 뿐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이 10달간 이어질 연쇄살인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짐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3일 정두영은 또 다른 집을 털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에 사람이 없었고 금품만 훔쳐 빠져나왔습니다. 살인 없이 끝난 범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두영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없으면 훔치기만 하고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잔혹한 효율의 논리였습니다. 살인은 즐거움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처리였습니다. 부민동의 새벽에서 시작된 정두영의 사업은 6월에 부산을 지나 여름을 건너뛰며 가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의 발길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6층짜리 고급 빌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살인 이후 약 석 달간 정두영은 소규모 절도를 반복하며 자금을 쌓아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유흥에 쓰지 않았고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습니다. 그에게는 통장이 2개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정기적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강도와 살인으로 번 돈을 적금에 넣는 범죄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설정까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적금 통장 뒤에 어떤 피가 묻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정두영이라는 인간의 기묘함이었습니다. 1999년 9월 15일 정두영은 다시 부산 서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상은 동대신동의 6층짜리 고급 빌라였습니다. 부민동에서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정두영은 침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담장이나 정원을 통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옥상을 택한 겁니다. 건물의 지붕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침입 후 경로 자체를 매번 바꾸는 것도 경찰이 사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되면 동일범의 소행으로 묶이지만 경로가 다르고 도구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두영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집에서 정두영은 900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부민동의 2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고 이 정도면 빠져나가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바로 옆집으로 이동한 겁니다. 같은 층, 같은 건물 안에서 두 가정을 연이어 노린 거였습니다. 한 집을 털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대신 베란다 난간을 접고 옆집으로 넘어간다는 건 체포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탐욕이 대담함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옆집으로 넘어간 정두영 앞에 방 안에서 나오던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가사를 돌보는 도움이었습니다. 부민동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정두영은 집안에 둔기를 집어들었고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두영이 노린 건 부유층 주택이었지만 낮 시간에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외출 중이고 경비 시스템은 꺼져 있고 집안에는 가사 도우미 한 명만 남아있는 시간대. 정두영은 이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목숨을 잃은 건 부유층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돌보러 출근한 여성들이 남의 집 재산을 노린 강도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동대신동 범행으로부터 약 보름 뒤인 10월 2일, 정두영의 범행 무대는 부산을 벗어났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 정두영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정두영은 놀이터의 담장을 타고 넘어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바로 그 놀이터가 살인범의 침입 경로가 된 겁니다. 집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층 안방에 50대 어머니, 2층에 24세 아들. 정두영은 먼저 1층의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내려온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들은 키 180cm에 몸무게 100kg의 거구였습니다. 체격만 보면 정두영을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정두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부딪혀 밀어냈고 현관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정두영이 밀려났습니다. 그대로 도망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살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공구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등이 들어있는 가방. 정두영은 집에 침입할 때 이미 이 공구함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실내의 구조를 스캔하고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중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습성. 현관으로 밀려나는 척하면서 정두영의 손이 공구 가방을 향해 뻗었습니다.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아들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차례. 100kg의 거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안방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현관에 쓰러져 있다가 이웃 여성에게 발견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공구 가방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거구의 아들에게 밀려난 정두영은 빈손으로 도주했을 거고 모자는 살아남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울산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주목한 건 이미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가격하는 행위였습니다. 과잉오격. 일반적인 강도 사건에선 피해자를 제압하는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챙기고 빠지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정두영의 범행에선 필요 이상의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이 과잉오격 패턴은 부민동과 동대신동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세 사건을 연결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범행 도시가 달랐습니다. 부산 서구, 그리고 울산 남구. 사용된 흉기도 달랐고 침입 경로도 매번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됐다면 동일범 추정이 가능했겠지만 정두영은 도시를 바꾸고 도구를 바꾸고 경로를 바꾸며 수사망의 그물코를 빠져나갔습니다. 부산 경찰은 부산 사건만 받고 울산 경찰은 울산 사건만 받습니다.
각 관할서의 수사 파일에는 개별 강도살인 사건이 한 건씩 올라가 있을 뿐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정두영의 일상에는 범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부유층 주택에 침입해 사람을 죽이고 저녁에는 여자친구 곁으로 돌아와 평범한 연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두 세계는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정두영보다 10살이 어린 여성. 정두영은 그녀에게 의류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보여주는 생활 방식은 그 말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았고 통장에 차곡차곡 저금했습니다. 정기 적금까지 가입돼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에는 7,3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고 곧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두영은 성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모나 집안이 맞듣지 않았지만 장모는 그 성실함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술 냄새 한 번 풍기지 않는 남자,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미래를 설계하는 남자, 딸에게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겠다는 남자. 예비 장모의 눈에 정두영은 믿음직한 예비 사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재원이 강도살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도 장인 장모도 형도 몰랐습니다. 정두영의 친형은 동생이 가져오는 귀금속을 금은방이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작물 처리를 도운 셈이었지만 형은 그 물건들이 살인 현장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형은 어머니 제삿날 형제들이 모였을 때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예비 장인 장모도 이 남자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그가 만들어낸 가면 속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정두영은 두 개의 인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범죄와 일상이 그 목표를 향해 나란히 달리는 두 개의 레일이었을 뿐입니다. 10억을 모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 청사진 안에서 살인은 수단이었고 여자친구는 목적이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리돼 있었기에 그 사이에서 양심의 충돌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범죄학자들은 정두영의 유형을 사업형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에는 부유층을 노린 흉악범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정두영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범죄 집단들이 부유층에 대한 뒤틀린 증오를 동기로 삼아 고급 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납치해 살해한 것과 달리 정두영은 부유층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층을 사업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자의 집은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현장이었습니다. 범죄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 자신도 부자가 되겠다는 것.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원한형 범죄도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축제형 범죄였습니다. 이 계산은 범행 대상의 선별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두영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로변의 고급 주택을 물색했습니다. 대로에서 차를 세우고 집의 규모와 외관을 관찰했습니다. 대문이 크고 정원이 넓은 집,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집을 골랐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경비 시스템이 있는 집을 피할 겁니다. 하지만 정두영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경비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지킬 만한 재산이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비 시스템 스티커는 정두영에게 경고가 아니라 표지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다는 표지판. 그리고 정두영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센서 방식의 무인 경비 시스템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문제는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시스템을 켜놓으면 거주자 자신의 움직임에도 경보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도 경보, 화장실에 가도 경보, 잠을 뒤척여도 경보.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외출할 때만 시스템을 가동하고 누군가 집에 있는 낮 시간에는 전원을 꺼놨습니다. 정두영은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낮에 경비 시스템이 꺼진 부잣집에 들어가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두영에게 범행당한 13곳의 가정 중 10곳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있었지만 정두영이 침입하는 시간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일반 범죄자가 밤의 어둠을 이용한다면 정두영은 대낮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부유층 주택가를 돌았습니다. 물건을 훔쳤고 필요하면 사람을 죽였고 저녁이면 여자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패턴은 거의 직장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하는 것. 정두영에게 살인은 업무였습니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정두영의 사례를 두고 범죄의 전국화, 지능화, 복합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 마산, 천안으로 활동 반경이 넓어진 건 차량을 이용한 범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한 도시에서만 범행을 반복하면 연쇄 사건으로 묶일 위험이 높아지지만 도시를 바꾸면 각 지역의 경찰서가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두영이 이걸 의도적으로 계산한 건지 범행 대상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동 반경이 넓어진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산, 울산, 마산의 경찰은 자기 관할의 사건을 다른 도시의 사건과 연결짓지 못했고 정두영은 10달 동안 경찰의 레이더에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채 살인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건네준 통장, 장인 장모에게 보여준 성실함, 은행에 쌓아가는 적금,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으스러진 두개골과 흉기에 묻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정두영이라는 인간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혹함과 일상적 성실함이 하나의 몸 안에서 아무런 마찰 없이 공존했다는 사실. 그게 진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정두영의 범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낮에 번화한 거리, 행상들이 장사를 하는 대로변의 대형 주택. 상식적인 범죄자라면 감히 건드리지 않을 그 집에서 정두영은 3시간 동안 금고를 부수게 됩니다. 2000년 3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방도로 내거리에 면한 대형 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부산 서구에서도 손꼽히는 부유층 가정이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는 행상 2~3명이 생선과 야채를 팔고 있었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오가는 한낮의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대로변, 행인의 시선, 한 발짝만 나가면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위치. 어떤 범죄자도 이런 곳에서 범행이 시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은 정확히 이런 집을 선호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곳에서 범행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안전의 근거였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행인도 대로변의 대형 주택에서 한낮에 강도살인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두영은 그 심리적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두영이 이 집에 침입했을 때 안에는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1명과 43세 여성 1명, 그리고 1명의 여성이 운동을 나간 상태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두영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야구 방망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취미였을 겁니다. 거실 한쪽에 세워져 있었을 수도, 현관 근처에 두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두영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여성과 43세 여성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살인을 마친 정두영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철제 금고.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는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보통의 강도라면 금고를 포기하고 현금과 귀금속만 챙겨 빠졌을 겁니다. 이미 2 사람을 죽인 뒤 현장에 오래 머무는 건 체포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은 집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수십 번, 수백 번. 쇠가 쇠를 내리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둔탁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벽을 타고 울렸고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그 소리를 듣고 근처에서 공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토요일 낮 대로변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쇠 부딪히는 소리. 누구도 그게 살인범이 시신 옆에서 금고를 부수는 소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두영은 거의 3시간 가까이 금고를 내리쳤습니다. 2 사람의 시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팔이 아파왔을 겁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서 3시간 동안 금고를 부수는 일이 가능하려면 죽음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마비돼 있어야 합니다. 시신에서 나는 냄새도 바닥에 고인 피도 그에게는 업무 환경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마침내 금고가 열렸습니다. 아령에 의해 찌그러진 철판 사이로 현금과 귀금속이 드러났습니다. 정두영은 6,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한 번의 범행으로 얻은 금액으로는 단연 최대였습니다. 부민동의 20만 원, 동네 신동의 90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수확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3번째 여성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여성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질러진 집안,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남자. 정두영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여성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그 순간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녀에게는 17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아기가 잠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맡겨져 있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한마디가 정두영의 손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며 말했습니다.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9명을 죽인 남자가 왜 이 1명은 살려줬을까요? 정두영은 훗날 취조 과정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다고.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 게 불쌍해서 손을 거뒀다고.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이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평생을 집착해왔다는 점,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의 용도가 결혼과 가정 꾸리기였다는 점, 여자친구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아파트까지 계약했다는 점을 연결하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이 남자의 내면에서 특별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그의 범행에 대한 어떤 동정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 내리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예외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상을 입은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 키가 작고 왜소한 남성.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전국 경찰에 수배했습니다. 1999년 6월 이후 9달 동안 어번 단서도 남기지 않았던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장갑으로 지문을 지우고 옷을 데워 증거를 없애고 신발을 바꿔 신어 발자국을 혼선시키고 도시를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온 남자. 그 남자의 철벽 같은 방어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그가 유일하게 살려둔 사람에 의해서. 서대신동 사건은 정두영의 범죄 경력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살려둔 목격자가 생겼고 경찰에게는 처음으로 범인의 얼굴이 주어졌습니다.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이 완성되기까지 정확히 2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대신동 사건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진 뒤에도 정두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의 강도는 더 거세졌습니다. 6,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손에 넣은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10억이라는 목표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조바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서대신동으로부터 정확히 28일 뒤 정두영이 다시 한번 부산의 부유층 가정에 침입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4월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력가 모 철광회사 회장 정모 씨 76세의 자택이었습니다. 이 집의 위치가 특이했습니다. 온천동 파출소에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2차선 소방도로 내거리에 면해 있었고 주변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서대신동 현장과 마찬가지로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위치. 상식적인 범죄자라면 파출소 코앞의 집에 건드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에게는 그게 오히려 안전의 근거였습니다. 아무도 파출소 200m 앞에서 강도살인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니까요. 집안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76세의 정모 씨 회장, 조선족 출신으로 가사를 돌보던 여성, 그리고 정모 씨 회장의 친척인 75세 할머니.
정두영은 이 세 사람을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손에 쥔 건 칼이었습니다. 이전 범행들에서는 망치, 야구방망이, 아령 등 둔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날이 선 흉기였습니다. 정모 씨 회장과 가사 도우미는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75세 할머니는 주먹과 발에 의해 난타당한 뒤 기절했습니다. 정두영은 할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리를 두고 넘어갔습니다. 이 판단착오가 서대신동에 이어 두 번째 생존 목격자를 만들게 됩니다. 범행 후 정두영이 보여준 행동은 그의 대담함이 어떤 수위에 도달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두 사람을 살해한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신이 있는 공간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서대신동에서는 시신 옆에서 3시간 동안 금고를 부쉈고 온천동에서는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완전히 소거된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있고 시신이 경직돼가는 공간에서 이불을 끌어당겨 눕는다는 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두영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고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차량이 막고 있었습니다. 정두영은 먼저 앞에 차를 밖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외제차의 키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선반을 확인하고 키를 찾아낸 뒤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외제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유유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파출소가 200m 앞에 있는 거리를 지나 아무 일도 없는 듯하니 보석, 현금, 수표를 합쳐 2,430만 원어치를 챙겼고 외제 승용차까지 가져갔습니다. 10달간의 범행으로 정두영이 축적한 총 금품은 차량 가치를 포함해 약 3억 2천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의 3분의 1에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억 2천만 원의 무게는 9명의 목숨과 같았습니다. 기절해 있던 75세 할머니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대신동의 생존자에 이어 두 번째 생존 목격자가 생긴 겁니다. 정두영이 확실하게 죽이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부산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부산의 유명 재력가가 자택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거주하는 정두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정두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행적과 알리바이를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두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이러시지 마세요. 당당했습니다. 억울한 전과자가 사회 편견에 시달리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수사관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두영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전화가 올 게 아니라 체포영장이 먼저 왔을 거라는 사실을 교도소를 2번 오간 전과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잡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월 4일 서울 옥수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모 대기업 전직 임원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름 넘게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서울 쪽 경찰이 정두영이 혹시 서울까지 원정을 온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까지 형사를 보냈습니다. 정두영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서울 현장에 남은 증거와 비교했지만 결과는 불일치. 정두영은 서울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부유층 대상 강도살인이 전국적으로 경찰의 신경을 곤두사려 만들고 있었고 정두영의 범행 수법은 이미 전국 단위의 관심사가 돼 있었습니다. 온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서대신동 생존자의 몽타주와 새로운 단서들을 종합해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공개 수배 방송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두영 역시 그 포위망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건 경찰이 이미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읽은 정두영은 부산이 아닌 전혀 다른 도시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온천동 사건 이후 정두영 내부에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수사만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건 적어도 용의선상에 올라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당당하게 넘기긴 했지만 다음번에도 전화일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 대신 영장을 든 형사가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대신동 생존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방송사의 공개 수배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는 것까지. 몽타주가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순간 정두영의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예비 장모, 형, 동네 사람들. 부산에 머무는 건 하루하루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1일 오전 11시 정두영은 부산이 아닌 경상남도 마산에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창원시 마산 하포구인 때 모 소주 회사 회장의 자택에 침입한 겁니다. 범행 대상이 여전히 부유층 가정이라는 점은 변함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여성에게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은 이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부민동에서 서대신동까지 보여졌던 치밀함, 현장을 3시간 동안 장악하던 여유,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내던 냉정함,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이기보다는 급박했고 치밀하기보다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부산을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 공개 수배가 임박했다는 초조함이 범행의 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짐승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두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4월 12일 정두영은 마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경남에서 충남으로 이동한 겁니다. 마산에서 천안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4-5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 공개 수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감지한 정두영은 자신의 본거지인 부울경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 했습니다. 부산을 알고 울산을 알고 마산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아무도 자기 얼굴을 모르는 도시, 천안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갔다고 해서 범행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4월 12일 밤 9시 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사업가의 자택. 정두영은 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뒤져봐도 현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졌지만 눈에 띄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빈손으로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의 정두영은 달랐습니다. 초조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마침 귀가한 여성을 발견한 정두영은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질극. 여성을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시킨 겁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지금 당장. 전화를 받은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말투, 떨리는 음성, 숨을 고르려 하면서도 감추지 못하는 공포.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천안경찰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사 한 명이 돈을 들고 직접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했습니다. 돈을 가져왔으니 열어달라는 것처럼. 동시에 집 주변은 경찰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담장 뒤, 이웃집 지붕 아래, 골목 입구, 형사들이 자리를 잡고 숨죽여 대기했습니다. 정두영이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가져온 사람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가스가 정두영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두영이 쓰러지지 않은 겁니다. 가스를 맞은 채로 몸을 틀더니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옆집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매운 가스가 눈과 코를 태우고 있었을 텐데 그 상태에서 담을 넘는 건 보통의 신체 반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경찰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인질극 범인이 가스총에 맞고도 담을 넘어 도주하는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좁은 골목에서 벌어졌고 다행히 가까스로 정두영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천안경찰서는 정두영을 인질극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산과 울산과 마산에서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안경찰서 입장에서 이 남자는 사업가 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강도일 뿐이었습니다. 정두영의 정체가 드러난 건 그날 밤 텔레비전 덕분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천안경찰서 수사관들이 인질극 사건을 정리하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한편에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한 방송사의 공개 수배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한 달 전 부산 서대신동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화면에는 서대신동 생존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몽타주가 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몽타주의 눈매, 체형, 키. 방금 자기들이 체포한 인질범의 인상착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남자와 화면 속 몽타주가 겹쳐 보이는 순간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설마. 그리고 결정적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정두영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확인하자 그게 며칠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철광회사 회장집에서 도난당한 수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발 크기와 족적까지 일치했습니다. 천안경찰서는 즉시 부산 서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의 형사들은 서대신동 사건의 생존자를 데리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차를 몰았을 겁니다. 부산에서 천안까지 고속도로를 달려 4-5시간. 천안경찰서에 도착한 형사들은 생존자를 조사실 유리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정두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그를 봤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이불을 덮어 씌우며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한 그 남자.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생존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조사실 안의 정두영은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몽타주가 방송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는 생존자의 지목 이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1999년 6월 2일에 부민동 새벽에서 시작해 2000년 4월 12일에 천안 밤까지 10달간의 광란이 이 한마디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개 수배 프로그램의 몽타주가 텔레비전 화면에 뜬 바로 그 시각에 범인이 다른 도시의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 수사와 범행과 방송이 동시에 교차한 이 우연은 마치 어설프게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 천안경찰서의 수사관이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았다면, 만약 그 시간에 다른 채널을 보고 있었다면, 만약 몽타주와 눈앞의 용의자를 연결짓지 못했다면 정두영은 천안에서 인질극 사건만으로 처리돼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다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경찰서 조사실에서 제가 한 짓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나온 뒤에도 수사는 곧바로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백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있는 건 서대신동 생존자와 온천동 생존자 2명의 목격 증언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물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두영이 10달 동안 쌓아 올린 반수사적 방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범행 시 항상 장갑을 끼어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피 묻은 옷은 불태워 없앴고 추적 가능한 수표도 소각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며 발자국의 크기를 혼선시키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체포 직후 확인할 수 있었던 물증이라곤 정두영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가 온천동 철광회사 회장집에서 도난당한 수표인 것으로 밝혀졌고 신발 크기와 족적까지 일치했다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부민동, 동대신동, 울산 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정두영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입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가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정두영에 대한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두영은 처음부터 모든 걸 순순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의 첫 자백은 서대신동 사건에 한정된 것이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죄를 추궁했지만 정두영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의 의자에 앉아 묻는 말에만 최소한으로 대답하며 자신이 가진 카드를 하나씩 내려놓을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형사가 정두영에게 말했습니다.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 그가 강도 행각으로 통장에 모아둔 돈을 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범죄 수익금, 통장 2개에 나누어 저축하고 정기 적금까지 가입해 놓은 그 돈. 이 말에 정두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취조 과정에서 가장 집착한 건 형량도 감형도 탈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모은 돈이 여자친구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보다 여자친구의 통장이 먼저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5살짜리 아이의 그림자가 32세 살인범의 취조실에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대한 집착,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 그것이 9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동기이자 결국 자백을 이끌어낸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살인의 동기와 자백의 동기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 기묘한 대칭은 정두영이라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뒤틀림 속에서도 하나의 일관된 줄기가 관통하고 있었다는 걸 드러냅니다. 자백이 시작된 후 정두영은 지난 10달간의 범행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1999년 6월 2일의 부민동 사건부터 9월 15일의 동대신동 사건, 10월의 울산 옥동 사건, 2000년 11일의 서대신동 사건, 4월 8일의 동래구 온천동 사건, 4월 11일의 마산 사건, 4월 12일의 천안 인질극까지 날짜와 장소, 침입 경로, 훔친 물건의 종류, 피해자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살인 5건에 사망자 9명, 중경상 피해자 8명, 강도와 절도를 합산하면 총 23건의 범행이었습니다. 챙긴 금품의 총액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포함해 약 3억 2천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그중 1억 3천만 원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유흥비를 쓰지 않고 통장 2개에 나눠 저축하며 정기 적금까지 가입한 상태로 살인범의 통장 내역은 평범한 직장인의 그것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두영의 자백을 기반으로 개별 사건의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진술 내용과 현장의 피해품 종류가 일치하는지 범행 동선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온천동 철광회서 회장 집에 빼앗은 귀금속 100여 점이 금은방을 통해 처분된 경로가 추적됐습니다. 귀금속을 넘겨받아 팔아준 건 정두영의 친형과 금은방 업주였습니다. 경찰은 장울 알선 혐의로 형과 금은방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가져오는 물건의 출처를 몰랐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2000년 7월 7일 경찰은 정두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달 20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두영에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울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과 공범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두영과 공범들은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정두영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형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형이 확정됐고 그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돼 사형수로서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1살에 시작된 10달간의 광란은 32살의 사형 확정으로 법적 결말을 맺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에 3분의 1밖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임방도 아파트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돈을 전해달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은 건 사형수 번호와 독방의 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정두영 한 사람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이 교도소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두영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뒤 그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밀레니엄의 흥분이 가라앉고 한국 사회는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사건들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부산의 연쇄강도 살인범은 뉴스 아카이브 속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두영의 범행은 그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서울 출장 안마사를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이 시작됐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유영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유영철은 서울 전역에서 21명을 살해하고 시신 11구를 안매장했습니다. 부유층 노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출장 안마사를 유인해 살해하는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유영철은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2000년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두영의 연쇄살인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한 월간지를 읽고 범행에 착안하게 됐습니다. 유영철은 정두영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부유층 가정집을 대상으로 한 범행 방식, 낮 시간대의 침입, 둔기를 이용한 살해 수법, 유영철이 정두영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영철의 범행에서 망치가 주된 흉기로 사용된 점은 정두영이 부민동에서, 동대신동에서, 울산 옥동에서 보여줬던 수법과 판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이 교도소 안의 월간지 지면을 통해 다른 범죄자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연쇄살인의 씨앗이 된 겁니다. 악마가 또 다른 악마를 낳은 겁니다. 범죄학자들은 이걸 모방범죄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분류했고 언론이 흉악범의 범행을 어디까지 상세하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정두영의 범행이 월간지에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면 유영철이 같은 방식의 범행에 착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영철의 살인 욕구가 정두영의 기사 없이도 다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법과 대상 선정에 있어 정두영의 영향이 있다는 건 유영철 자신의 진술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두영이라는 이름은 2000년의 법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03년에 서울 골목에서 21명의 추가 희생이라는 형태로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한편 대전교도소의 정두영은 조용히 복역하는 듯 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로서의 수감 생활이 사실상 종신형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해를 넘기며 이어졌습니다. 정두영은 교도소 내 위탁작장에 배정됐습니다.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전선을 만드는 작업, 매일 작업장에 출근해 전선을 조립하고 연결하는 반복적인 노동, 이 일상은 1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정두영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6년 8월 8일 오전 7시 대전교도소. 정두영은 작업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비밀리에 제작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다리였습니다.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전선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자투리 전선과 파이프, 연결고리 등을 몰래 모아 1m짜리 구조물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각 구조물에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업 재료 틈에 숨기거나 재료인 것처럼 위장해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탈옥을 결심한 그는 조립하면 높이 약 4m가 되는 사다리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아침 작업 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작업장 창문 밖으로 사다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전교도소는 3중 구조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높이 3.1m의 보조 울타리.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넘었습니다. 두 번째, 높이 3.3m의 주 울타리. 사다리를 끌고 이동해 다시 세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담장. 사다리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전 7시 7분. 탈출 시도 시작으로부터 약 7분 만이었습니다. 경비 중이던 교도관에게 즉시 발각돼 제압당했습니다. 담장 2개를 넘고 세 번째에서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 1개만 더 넘었다면 사형수가 교도소 밖으로 날았을 겁니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세상에 풀려났을 겁니다. 3.3m 높이의 담장 하나가 그 가능성을 막은 겁니다.
교도소 측은 정두영을 독방에 수용하는 금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일평남짓한 징벌실에서 접견, 서신,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열람 등 모든 외부 접촉이 차단되는 최장 2개월의 격리 수용이었습니다. 동시에 교정당국은 관리 책임을 물어 대전교도소의 일부 간부급 책임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 탈옥 시도가 언론에 알려진 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달 뒤인 9월 28일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이 사건을 즉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쇄살인으로 확정된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게 2달이나 지나서야 알려졌다는 점은 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두영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수에게 추가되는 징역 10개월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법적 절차로서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탈옥을 시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두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16년 전 자백의 조건으로 내걸 것도 여자친구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서대신동에서 아이 엄마를 살려줬던 것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 방범대원을 찔러 죽인 소년, 10억을 꿈꾸며 사람을 죽인 강도, 시신 옆에서 3시간 동안 금고를 부순 남자, 사형수가 되어 전선으로 사다리를 엮은 탈옥수, 이 모든 얼굴이 한 사람 안에 겹쳐져 있었고 그 모든 얼굴의 밑바닥에는 평범한 가정에 대한 뒤틀린 갈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체포 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느냐고. 정두영은 말했습니다. 다급해서 그랬는데 어쩌면 제 안에 악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19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형 선고를 머리 위에 얹은 채로 더 이상 넘을 담장이 없는 공간 안에서 10억은 모이지 않았고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게임방도 아파트도 없습니다. 남은 건 9명의 이름과 그 이름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치유되지 않는 상처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는 훗날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두영을 빨리 검거하지 못해서 죄 지은 느낌이다. 그 한마디 안에는 북민동에서 시작된 첫 번째 살인이 10달 뒤 천안에서야 멈췄다는 뼈아픈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10달의 간극 사이에 9명의 생이 사라졌고 그 범행의 기록이 교도소 안에 또 다른 범죄자에게 전달돼 21명의 추가 희생을 낳았습니다. 정두영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범죄 수사 시스템, 교정 시스템, 그리고 언론 보도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두영은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건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두영의 사형 선고는 사실상 종신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10달간의 범행으로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가정은 13곳이었고 피해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 울산, 마산, 천안에 걸친 범행이었지만 각 지역 경찰은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흉기, 다른 침입 경로, 지문 하나 남기지 않는 철저한 증거인멸. 이 사건은 이후 광역 수사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두영의 범행을 교도소 안에서 월간지를 통해 학습한 유영철은 21명을 살해한 뒤 2004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 한 명의 범죄 기록이 또 다른 범죄의 교본이 된 이 사례는 흉악범죄 보도의 상세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명확한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두영이 자백한 23건 외에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10달간 부산과 울산과 마산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정말 단 한 명의 공범도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 온천동 사건 직후 수사관이 전화 대신 직접 방문해 정두영을 대면했다면 마산과 천안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